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주 특별한 해안가 요리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맞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그러니까 아주 맛깔스러워 보이는 레시피랑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긴 유튜브 영상 기록, 그리고 또 소프트쉘 크랩에 대한 정보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 위키피디아 문서까지. 이걸 바탕으로 오늘 소프트쉘 크랩, 그러니까 그 부드러운 껍질 게 있잖아요. 그거랑 또 그 환상의 짝꿍이라는 메릴랜드 스타일 콜슬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와, 이런 세계가 있구나 싶었는데요. 그 해안가 별미에 숨겨진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또 어떻게 하면 집에서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오늘 제대로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그니까요. 저도 개가 껍질을 벗는다는 건 뭐 알고 있었지만 그 특정 순간을 딱 포착해서 그걸 통째로 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야말로 자연이 주는 아주 특별한 선물 같은 거죠. 네. 그리고 그 수확 시기가 정말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 점이랑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조금씩 다르게 즐기고 있는지. 오늘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도대체 소프트쉘 크랩이 뭔가요? 이게 그냥 부드러운 게인가요? 네. 가장 간단히 말하면 딱딱한 외골격,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게 껍질 있잖아요. 그걸 막 벗어난 상태의 게를 의미합니다. 막 벗어난 상태요? 네. 개는 성장하면서 몸집이 커지는데 그 딱딱한 껍질은 같이 커지질 않으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벗어야 해요. 마치 뭐 뱀이 허물 벗는 것처럼요. 이걸 탈피라고 부르는데 이 탈피 직후에는 새로 생긴 껍질이 아직 단단해지기 더 일어서 아주 부드럽거든요. 아하. 바로 이 짧은 시기에 잡힌 게를 우리가 소프트쉘 크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히 미국 동부 해안 쪽에서는 그 지역에 많이 사는 청개, 영어로는 블루크랩이라고 하죠. 학명으로는 캘리넥트세 사피두스인데 이 청개가 탈피한 상태를 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가 새 옷으로 갈아입는 바로 그 찰나,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네요. 정말 신기한데요? 그러면 뭐 아무 때나 연중 내내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시기가 있나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시기 혹은 타이밍이죠. 이 부드러운 상태가 아주 잠깐 동안만 유지되거든요. 탈피 직후에는 말랑말랑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물속의 미네랄 같은 걸 흡수하면서 금방 다시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아, 진짜요? 얼마나 잠깐인데요? 그게 뭐 환경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정말 몇 시간 안에 다시 꽤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품 가치가 있는 진짜 부드러운 소프트쉘 크랩을 얻으려면 어부들이 정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어떤 노하우요? 일단 탈피가 임박한 개들을 구별해내는 눈썰미가 있어야 하고요. 그런 개들을 잡으면 바로 시잔이 내는 게 아니라 수온 같은 걸 세심하게 조절하는 특수시설, 뭐랄까 수조 같은 곳에 보관하면서 계속 지켜봅니다. 계속 감시를 하는군요. 네, 그렇죠. 그러다가 개가 드디어 탈피를 시작하는 그 순간, 혹은 정매 탈피하기 바로 직전에 물에서 건져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소프트쉘 크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보통 정밀함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작업이 아닙니다. 시간과 노동력이 꽤 많이 들어가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때를 잘 맞춰야 하는 아주 섬세한 작업이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 왜 굳이 이 부드러운 상태의 게를 먹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냥 딱딱한 껍질 까서 먹는 것도 맛있잖아요. 그 재미도 있고요. 물론 그것도 매력이 있죠. 근데 소프트쉘 크랩의 가장 큰 매력은 역시 뭐랄까 편리함과 독특한 식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일 큰 장점은 딱딱한 껍질을 일일이 깔 필요가 거의 없다는 거. 그냥 통째로 와작와작 씹어 먹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통째로요? 껍질까지 다요? 네, 거의요. 물론 그렇다고 정말 100%다 먹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제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개의 입 주변 부분, 그리고 숨쉬는 기관인 아감이 있잖아요. 그 빗살모령 같은 거? 그건 좀 쓴맛이 나고 식감도 별로라서 제거하고요. 아가미는 빼는군요. 네. 그리고 배 쪽을 보면 암수 구분하는 그 딱딱한 덮개 부분, 그걸 배딱지 또는 복부 덮개, 에이프런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보통 제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영어로는 클린트, 우리말로는 손질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아하, 손질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군요. 그렇죠. 이 손질 과정만 거치면 남아있는 부분, 그러니까 다리, 몸통 껍질, 속에 있는 살까지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그럼 그렇게 손질된 게는 주로 어떻게 요리해서 먹나요? 가장 일반적이고 또 인기 있는 방법은 역시 기름에 튀기는 거예요. 튀김옷을 입혀서 바삭하게 튀겨내면 그 부드러운 껍질이 정말 과자처럼 바삭해지면서 속살은 촉촉하고 달콤한 그 대비가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아, 튀김. 상상만 해도 맛있겠는데요. 그렇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팬에 버터나 기름을 두르고 좀 센 불에서 빠르게 볶아내는 소테 방식도 많이 사용해요. 이건 튀김보다는 게살 본연의 부드러움과 그 단맛을 조금 더 잘 느낄 수 있는 조리법이고요. 소태도 좋겠네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네. 어느 쪽이든 이 부드러운 껍질 덕분에 조리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고 딱딱한 껍질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아주 독특한 식감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듣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런 소프트쉘 크랩을 즐기는 문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궁금해요. 아까 잠깐 미국 동부해안 얘기하셨는데 특히 메릴랜드 얘기가 자료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소프트쉘 크랩 하면 보통 미국 동부 해안, 그 중에서도 특히 체사피크만을 끼고 있는 메릴랜드주를 많이 떠올리죠. 체사피크만이요? 네, 거기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청계의 최대 서식지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서 청계를 이용한 요리가 발달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소프트쉘 크랩은 아주 중요한 지역 별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 그래서 메릴랜드가 유명하군요. 그렇죠. 그 바삭한 껍질의 식감이랑 또 게살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짭짤한 바다 풍미가 어우러져서 정말 오랫동안 사랑받아왔어요. 주로 청계가 탈피하는 시기인 봄부터 가을까지 대략 4월에서 9월 사이에 시장이나 레스토랑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철 음식인 셈이죠. 그렇군요. 제철에 먹어야 제일 맛있겠네요. 근데 이 소프트쉘 크랩이라는 개념이 미국에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먹지 않나요? 물론입니다. 그 점이 또 아주 흥미로운데요. 비슷한 개념, 그러니까 갑각류가 탈피한 직후의 부드러운 상태를 즐기는 식문화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오, 그래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어 미국 내에서도 남북 걸프 연안 지역, 그러니까 루이지애나나 미시시피, 엘라베마 같은 곳에서는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오른 상태 좋은 소프트쉘 크랩을 특별히 버스터 크랩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버스터 크랩. 이름이 재미있네요. 네, 원래 이 버스터라는 말은 탈피 과정 중에 껍질이 터지거나 혹은 판매되기 전에 상태가 안 좋아져서 어부들이 그냥 빨리 먹어 치우던 게를 의미하기도 했다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주 살이 꽉 차고 맛있는 최상급 소프트 크랩과 거의 동의어처럼 쓰이기도 한데요. 언어라는 게 참 재미있죠. 그러게요. 의미가 변했네요. 다른 나라 사례도 더 들어보고 싶어요. 아시아 쪽으로 가보면 일본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게를 소프트쉘 상태로 즐깁니다. 예를 들어 일본 바다에 많이 나는 일본 청게, 포트누스 트리투베쿨라투스나 묻꽃게, 차레비즈 자포니카 같은 것들이요. 이걸 주로 튀겨서 김초밥, 그러니까 마키즈시나 손으로 직접 싸먹는 테마키즈시의 속재료로 많이 활용해요. 아, 수시에 들어간다고요? 네, 밥이랑 김, 오이나 아보카도 같은 다른 재료들이랑 같이 먹으면 그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게튀김의 식감이 아주 독특한 매력을 더해주죠. 생각보다 잘 어울립니다. 그것도 맛있겠네요. 유럽 쪽은 어떤가요? 해안 지역에서는 치과토스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요리가 있어요. 이건 좀 더 범위가 넓은데 벨벳 크랩, 네코라 퓨버라는 작은 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노르웨이 가재, 우리가 흔히 랑구스틴이라고 부르는 거나 랍스터까지도 탈피 직후에 부드러운 상태일 때 잡아서 튀긴 자음에 새콤한 비네그레트 소스 같은 걸 곁들여 먹는다고 해요. 와, 잠깐만요. 랍스터도요? 랍스터도 탈피를 하긴 하겠지만 그걸 소프트쉘 상태로 먹는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죠. 저도 이 자료 보고 좀 놀랐어요. 치과토스라는 이름 자체가 부드러워지다라는 뜻의 현지 속어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정말 신기하네요. 또 다른 유럽 사례는 없나요? 이탈리아, 특히 베네치아 석호 지역에서는 지중해에 서식하는 일반게, 카르시누스 에스투아리의 소프트쉘 상태를 모에카,
또는 모헤시에라고 부르면서 아주 귀한 진미로 여깁니다. 이건 특히 봄하고 가을, 딱 특정 시기에만 잠깐 맛볼 수 있어서 더 특별하게 취급받는다고 해요. 전통적으로는 달걀물에 살짝 적셔서 튀기거나 볶아 먹는다고 하고요. 모에카, 이름도 예쁘네요. 정말 듣고 보니 같은 생물학적 현상, 그러니까 탈피라는 걸 기반으로 해서 각 지역에서 나는 갑각류 종류나 또 그 지역의 요리 전통에 맞춰서 정말 다채로운 식문화가 만들어졌다는 게 느껴지네요. 너무 흥미로운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부드러운 게를 먹는다는 걸 넘어서 그 안에 각 지역의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가 다 녹아 있는 거죠. 아까 그 손질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미국 특히 대서양 연안 지역에서는 손질할 때 특별히 머스타드를 남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혹시 게 요리에 겨자 소스를 넣어달라는 건가요? 하하,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머스타드는 우리가 샌드위치에 뿌려 먹는 그 노란 겨자 소스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뭔가요? 이건 개의 내장기관 중 하나인 간췌장, 헤파토팬크리아스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간췌장이라는 기관이 소화효소도 만들고 영양분도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색깔이 좀 노르스름하거나 녹갈색을 띠거든요. 그 색깔 때문에 머스타드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아하, 내장이었군요. 간이랑 췌장 역할을 같이 하는 기관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암깨의 경우에는 여기에 짙은 주황색을 띤 알, 로까지 포함해서 머스타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간췌장과 알이 맛이 아주 진하고 뭐랄까 녹진하면서 고소한 풍미가 있거든요. 오, 그럼 맛있는 부위군요. 네,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주 좋아하죠. 그래서 이걸 제거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남겨서 같이 요리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진한 풍미를 온전히 즐기고 싶다는 거죠. 이것도 그 지역 사람들의 어떤 식문화를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겠네요. 처음 먹어보는 사람한테는 약간 낯설거나 좀 비리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아무래도 내장 특유의 진한 풍미와 향이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아주 별미라고 느끼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마치 다른 문화권에서 즐겨 먹는 특색 있는 내장 요리들이 그렇듯이요. 순대, 간이나 그런 것처럼요. 그 지역 사람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맛있는 부위인 거죠. 이해가 되네요. 아, 정말 소프트쉘 크랩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할 얘기가 많군요. 자, 그럼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는 이쯤에서 잠시 접어두고 실제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지 그 즐거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군침 도는 시간이 될 것 같네요. 네, 그 유튜브 영상에 나온 DC 스타일 소프트쉘 크랩 샌드위치 레시피가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이걸 한번 제대로 분석해보죠. 네, 좋습니다. 그 레시피를 보면 우선 당연히 신선하고 깨끗하게 손질된 소프트쉘 크랩 4마리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걸 맛있게 튀겨서 샌드위치 빵 사이에 끼워 먹는 방식인데 역시 핵심은 게를 어떻게 튀기느냐, 그 과정에 있겠죠. 네, 맞아요. 그 튀김옷 만드는 것부터 좀 자세히 볼까요? 재료 보니까 밀가루랑 옥수수 가루를 섞던데요. 왜 두 가지를 섞는 거죠? 아, 네. 밀가루만 사용하는 것보다 옥수수 가루, 콘밀이나 콘스타치를 같이 섞어주면 튀김옷이 훨씬 더 바삭바삭하게 만들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식감 때문에 그런 거죠. 레시피에서는 중력분 1컵이랑 옥수수 가루 1컵을 섞으라고 되어 있네요. 거의 1대1 비율이죠. 아하, 바삭함을 위해서군요. 네. 그리고 이 가루 혼합물에 간을 해야겠죠. 여기에 바로 그 유명한 올드베이 시즈닝이 들어갑니다. 1티스푼 정도 넣고 그 외에 소금이랑 후추도 적당량 넣어서 잘 섞어주면 마른 튀김가루 준비는 끝나는 거죠. 아, 나왔네요. 올드베이 시즈닝. 아까 메릴랜드 얘기할 때 나왔던 바로 그 시즈닝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게 뭐랄까, 샐러리 소금, 흑후추, 카이엔페퍼, 파프리카, 월계수 잎가루, 정향가루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한 18가지 정도의 향신료가 배합된 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정확한 배합비는 비밀이라고 하죠. 아무튼 이 메릴랜드 지역 해산물 요리에는 정말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상징적인 조미료입니다. 야, 18가지나요? 정말 독특한 맛이 나겠네요. 네, 약간 짭짤하면서도 향긋하고 살짝 매콤한 맛도 감돌아서 해산물의 풍미를 확 살려주는 역할을 하죠. 이 샌드위치에서도 이 올드베이 시즈닝이 아주 중요한 맛의 포인트를 잡아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마른 가루는 준비됐고 또 뭐가 필요하죠? 네, 다른 그릇에는 달걀 2개를 풀고 여기에 버터밀크 1컵을 넣어서 잘 섞어줍니다. 이게 이제 게에 튀김옷을 입힐 때 쓰는 달걀물이 되는 거죠. 버터밀크요. 우유 대신 버터밀크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버터밀크는 일반 우유보다 조금 더 산미가 있고 농도도 약간 걸쭉한 편인데요. 이게 튀김 반죽에 들어가면 튀김옷을 좀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또 산성이 튀김을 더 바삭하게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약간의 풍미도 더해주고요. 만약 버터밀크 구하기가 어려우면 우유에 레몬즙이나 식초를 조금 섞어서 잠시 두면 비슷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유용하나요? 그럼 이제 재료 준비는 다 된 건가요? 네, 그렇죠. 손질된 게 마른 가루, 혼합물, 달걀물 이렇게 있으면 이제 튀길 준비는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튀기는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튀겨야 맛있게 될까요? 우선 튀김옷을 입히는 순서가 중요한데요. 레시피를 보면 먼저 손질해서 물기를 잘 제거한 게를 마른 가루 혼합물에 넣고 앞뒤로 꼼꼼하게 묻혀줍니다. 다리 사이사이까지 잘 묻도록 신경 써주는 게 좋고요. 네, 꼼꼼하게. 그 다음에 가루가 묻은 게를 달걀물에 푹 담갔다가 건져냅니다. 너무 오래 담가둘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달걀물이 잘 묻도록만 해주면 돼요. 아, 가루를 먼저 묻히고 달걀물에 담그는 순서군요. 보통은 달걀물 먼저 하고 가루 묻히지 않나요? 그 순서는 레시피나 만드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이 레시피에서는 가루, 달걀물 순서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면 달걀물이 튀김옷 역할을 하면서 가루가 더 잘 붙어있게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종적으로는 이 상태로 바로 튀기는 걸 수도 있고요.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네, 원본 레시피 확인이 필요하겠네요. 만약 가루, 달걀물, 다시 가루 순서라면 튀김옷이 좀 더 두꺼워지겠군요. 그렇죠. 더 바삭하고 크런치한 식감을 원한다면 그렇게 2번 묻히는 방법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레시피 설명만 보면 가루, 달걀물 순서로 묻힌 다음에 바로 튀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어쩌면 튀김옷을 너무 두껍지 않게 하려는 걸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레시피에 나온 대로 가루 묻히고 달걀물에 담갔다고 치고 그 다음은요? 자, 이제 기름에 넣고 튀길 차례입니다. 깊이가 좀 있는 팬이나 냄비에 튀김용 식물성 기름을 넉넉히 붓고 예열을 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기름 온도입니다. 네, 아까도 온도 얘기 잠깐 하셨죠. 섭씨 175도, 화씨로는 350도라고요? 맞습니다. 이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튀김 온도계가 있으면 가장 좋고 없다면 마른 빵가루 조각을 조금 떨어뜨려 봤을 때 바로 지글거리면서 떠오르면 적당한 온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온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냥 대충 뜨거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온도가 너무 낮으면, 그러니까 175도보다 훨씬 낮으면 게가 기름을 너무 많이 흡수해버려요. 그럼 결과물이 엄청 느끼하고 눅눅해지겠죠? 바삭함은 찾아볼 수 없고요. 아, 기름 먹은 튀김 정말 싫죠. 그렇죠. 반대로 온도가 너무 높으면 겉에 묻은 튀김옷만 순식간에 타버리고 정작 안에 있는 게살은 제대로 익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특히 소프트쉘 크랩은 익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더욱 온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딱 적정 온도에서 빠르게 튀겨내야 하는 거네요.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175도로 예열된 기름에 준비된 게를 조심스럽게 넣고 한쪽 면이 황금빛 갈색이 될 때까지 약 2분에서 3분 정도 튀깁니다. 그 다음에 뒤집어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2에서 3분 정도 전체적으로 노릇노릇하고 바삭해질 때까지 튀겨주면 됩니다. 한 마리 튀기는데 총 5분 정도 걸리는 거네요. 생각보다 금방 익네요. 네, 오래 튀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너무 오래 튀기면 오히려 게살이 질겨질 수도 있고요. 튀길 때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넣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름 온도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한두 마리씩 넣고 튀기는 게 좋습니다. 아, 그것도 팁이네요. 그럼 다 튀겨진 게는 바로 건져내면 되나요? 네, 다 튀겨진 게는 집게 같은 걸로 조심스럽게 건져내서 키친타월이나 식힌망 위에 올려서 기름기를 잘 빼줘야 합니다. 그래야 더 바삭하고 느끼하지 않게 즐길 수 있죠. 와, 여기까지 들으니까 정말 바삭하고 고소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 맛있는 튀김을 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야죠. 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샌드위치 빵이 필요한데요. 레시피에서는 부드러운 샌드위치 빵 4개를 준비하라고 되어 있네요. 뭐 햄버거 번이나 브리오슈 번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빵은 그냥 쓰나요? 아니면 좀 데우거나 굽나요?
레시피에서는 빵을 반으로 갈라서 안쪽 면을 살짝 구워주라고 되어 있어요. 팬에 버터를 살짝 두르고 붓거나 아니면 토스터에 넣고 살짝 구우면 빵이 더 고소해지고 나중에 소스나 재료에 수분이 스며드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아, 빵을 굽는 게 좋군요. 네, 그렇게 준비된 빵의 아래쪽 면에 타르타르 소스를 넉넉하게 발라줍니다. 타르타르 소스, 튀김이랑 정말 잘 어울리죠. 그렇죠. 마요네즈 베이스에 다진 피클, 양파, 케이퍼 같은 게 들어가서 상큼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튀김의 느끼함을 잡아주죠. 물론 다른 소스를 좋아하시면 그걸 사용해도 괜찮고요. 뭐 레몰라드 소스나 아이올리 소스 같은 것도 잘 어울릴 거예요. 네, 소스는 취향껏. 그 다음엔요? 소스를 바른 빵 위에 신선한 양상추 잎을 몇 장 올리고 얇게 썬 토마토와 피클도 올려줍니다. 아삭한 식감과 상큼함을 더해주는 거죠. 뭐 적양파 슬라이스 같은 걸 추가해도 좋고요. 채소도 듬뿍 넣어야 맛있죠? 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방금 바삭하게 튀겨낸 따끈따끈한 소프트쉘 크랩을 통째로 그 위에 딱 올리는 겁니다. 와, 통째로요? 정말 비주얼이 엄청나겠는데요? 네, 그렇죠. 게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니까요. 이게 소프트쉘 크랩 샌드위치의 매력이죠. 마지막으로 위쪽 빵을 덮어주면 정말 먹음직스러운 디시 스타일 소프트쉘 크랩 샌드위치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 맛있어 보여. 이건 뭐 만들어서 바로 먹어야 제맛이겠네요. 그럼요. 따뜻할 때 튀김이 바삭할 때 바로 먹어야죠. 한 입 베어 물면 바삭한 튀김옷이랑 부드럽고 달콤한 게살, 상큼한 소스와 아삭한 채소, 고소한 빵이 입안에서 어우러지는 그 맛. 정말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저도요. 당장이라도 만들어서 먹고 싶은데요. 그런데 말이죠. 이 완벽해 보이는 샌드위치에 정말 활용점정을 찍어주는 완벽한 짝꿍이 있다고 하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빼놓을 수 없죠. 바로 메릴랜드 스타일 코울슬로우. 이것도 유튜브 자료에 같이 소개가 되었는데 메릴랜드 주처럼 아주 독특한 매력과 맛을 지녔다. 뭐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달콤 새콤한 맛에 그 유명한 올드베이 시즈닝이 살짝 가미된 것이 특징이라고요. 네, 맞아요. 여기서 또 한 번 올드베이 시즈닝이 등장하죠. 네, 바로 이 조합의 시너지. 이게 또 아주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아요. 왜 이 코울슬로우가 소프트쉘 크랩 샌드위치랑 그렇게 잘 어울리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료에서도 강조하듯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식감의 대비입니다. 식감의 대비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소프트쉘 크랩 샌드위치는 어때요? 빵은 부드럽고 튀김옷은 아주 바삭하고 그 안에 게살은 또 부드럽잖아요. 여기에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코울슬로우를 곁들이면 입안에서 정말 다채롭고 즐거운 식감의 향연이 펼쳐지는 거죠. 지루할 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바삭, 부드럽, 아삭. 계속 다른 식감이 느껴지니까 더 재밌게 먹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맛의 조화입니다. 콜슬로우 드레싱은 보통 마요네즈 베이스에 식초와 설탕이 들어가서 기본적으로 달콤하면서도 톡 쏘는 새콤한 맛을 내잖아요. 네, 그렇죠. 이 달콤새콤한 맛이 튀김 요리 특유의 기름진 맛, 느끼함을 아주 효과적으로 잡아주고 입안을 개운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리지 않고 계속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아, 맞아요. 튀김 먹을 때 피클이나 샐러드 같이 먹는 거랑 비슷한 원리군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메릴랜드 스타일 콜슬로우에는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올드베이 시즈닝입니다. 또 나왔네요, 올드베이. 네. 콜슬로우 드레싱에 이 올드베이 시즈닝을 살짝 넣어주는 게 바로 메릴랜드 스타일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콜슬로우 자체에도 약간의 감칠맛과 독특한 향이 더해지면서 동시에 메인 요리인 소프트쉘 크랩 샌드위치, 거기에도 올드베이 시즈닝이 들어갔죠? 와의 맛의 연결고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거군요. 그냥 일반 코울슬로우랑은 또 다른 매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 올드베이 시즈닝의 복합적인 풍미가 콜슬로우의 단맛, 신맛과 어우러지면서 오히려 게 본연의 단맛을 더 도드라지게 끌어올려주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정말 맛과 식감의 균형이 아주 절묘하게 들어맞는 그야말로 메릴랜드 해안 요리의 정수를 보여주는 환상의 해안가 두오라고 부를 만한 조합인 거죠. 이야,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이 둘은 꼭 같이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매력적인 메릴랜드 코울슬로우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코울슬로우는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한 샐러드죠. 레시피도 아주 간단합니다.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네, 좋아요. 뭐가 필요한가요?
우선 주재료인 채소가 필요하겠죠? 중간 크기 양배추 1개를 곱게 채 썰어서 준비하고요. 그리고 큰 당근을 개도 강판에 갈거나 곱게 채 썰어서 준비합니다. 양배추와 당근의 비율은 취향에 따라 조절해도 괜찮아요. 양배추랑 당근, 콜슬로의 기본이죠. 채 써는 게 좀 귀찮긴 하겠네요. 그렇죠. 칼로 직접 썰어도 되고 아니면 채칼이나 푸드 프로세서를 이용하면 훨씬 편하죠. 중요한 건 너무 굵지 않게 좀 가늘게 써는 게 드레싱도 잘 배고 식감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채소 준비는 됐고 이제 드레싱을 만들어야죠. 네, 드레싱 재료는 마요네즈 반컵, 사과 식초 2테이블스푼, 설탕 2테이블스푼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바로 오늘의 치포인트, 올드베이 시즈닝 1티스푼을 넣고요. 마지막으로 소금과 후추를 약간씩 넣어서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마요네즈, 식초, 설탕, 올드베이 시즈닝, 소금, 후추. 간단한데요. 네, 아주 간단하죠. 이 재료들을 그냥 볼에 다 넣고 잘 섞어주기만 하면 드레싱은 완성입니다. 여기서 단맛이나 신맛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설탕이나 사과 식초 양을 조금씩 가감해서 조절하시면 돼요. 어떤 분들은 설탕 대신 꿀이나 메이플 시럽을 넣기도 하고 사과 식초 대신 화이트 와인 식초나 레몬즙을 쓰기도 하고요. 아, 응용도 가능하군요. 그럼요. 그리고 올드베이 시즈닝 양도 1티스푼이 기본이지만 좀 더 강한 향을 원하시면 살짝 더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채소랑 드레싱을 섞으면 끝인가요? 네, 큰 볼에 미리 준비해둔 채 썬 양배추와 당근을 넣고 그 위에 만들어둔 드레싱을 부어줍니다. 그리고 주걱이나 큰 스푼 같은 걸로 채소가 으깨지지 않게 살살 부드럽게 버무려주면 돼요. 전체적으로 드레싱이 골고루 묻도록 섞어주는 거죠. 네, 살살 버무리기. 다 섞은 후에 맛을 한번 보시고 싱거우면 소금이나 후추 혹은 올드베이 시즈닝을 조금 더 추가해서 최종적으로 간을 맞춰주면 됩니다. 아, 간 조절까지? 그럼 이제 바로 먹으면 되나요? 물론 바로 먹어도 맛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숙성시키는 시간이에요. 아, 코울슬로우도 숙성이 필요한가요? 네, 바로 먹는 것보다 냉장고에 넣어서 최소 1시간, 가능하다면 2시간 정도 차갑게 두었다가 먹는 것이 훨씬 맛있습니다. 왜죠? 그 시간 동안 드레싱의 맛이 채소에 골고루 스며들고요. 또 채소에서 수분이 살짝 빠져나오면서 드레싱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양배추의 풋내가 좀 날아가고 숨이 살짝 죽으면서도 아삭한 식감은 유지되어서 전체적인 맛의 조화가 훨씬 좋아져요. 맛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아하, 그렇군요. 바로 먹는 거랑 숙성시킨 거랑 맛 차이가 꽤 나겠네요. 네,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코울슬로는 식사하기 1~2시간 전에 미리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올드베이 시즈닝이 그냥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 이 코울슬로를 메릴랜드 스타일로 규정짓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네요. 네, 정말 그렇네요. 소프트쉘 크랩 샌드위치와 메릴랜드 코울슬로우, 이 두 가지 요리의 레시피를 쭉 따라가 보니까 올드베이 시즈닝이라는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맛과 식감의 조화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긴 여정 어떠셨나요? 게 탈피라는 아주 독특한 생물학적 현상에서부터 시작해서 미국 동부 해안의 특별한 멸미인 소프트쉘 크랩 샌드위치와 그 단짝 메릴랜드 코울슬로우 레시피까지 정말 음식 하나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게 놀랍지 않으신가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소프트쉘 크랩은 그냥 부드러운 게가 아니라 게의 성장 과정 중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허락된 정말 특별한 순간을 포착한 식재료라는 점. 둘째, 그래서 그 수확에는 정확한 타이밍과 어부들의 숙련된 기술, 그리고 세심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는 것. 셋째, 이것이 미국 메릴랜드 같은 특정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상징적인 향신료인 올드베이 시즈닝과 결합해서 아주 독특하고 맛있는 식문화로 발전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울슬로와의 조합에서 볼 수 있듯이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서 음식 간의 균형과 조화, 즉 맛과 식감의 시너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와,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이 모든 요소들, 그러니까 게라는 생물의 생태적 특징, 체서피크만이라는 지리적 환경, 메릴랜드라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올드베이 시즈닝을 활용한 구체적인 요리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하나의 특별한 음식 경험을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죠.
정말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네요. 네. 이건 단순히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해서 아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해를 제공하죠. 우리가 평소에 맛있게 먹는 음식 뒤에 숨겨진 이런 다층적인 이야기, 그 배경을 이해했을 때 느끼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왜 이 음식은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되었을까? 왜 이런 맛이 날까? 그 이유를 탐구하고자 하는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오늘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충족시켜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우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본 부드러운 껍질의 게, 소프트쉘 크랩과 메릴랜드 코울슬로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 들으시고 나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저희가 자세히 살펴본 레시피를 참고해서 직접 도전해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네요. 신선한 소프트쉘 크랩을 구하는 게 관건이겠지만요.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점이 또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어떤 질문인가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소프트쉘 크랩 수확은 청개의 탈피죽이라는 자연현상과 아주 정밀한 시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법은 메릴랜드처럼 특정 지역의 문화와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기후변화, 예를 들어 해수온도 상승이나 해양 산성화 같은 환경의 변화가 청개의 성장이나 탈피주기 혹은 서식지 분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네, 혹은 반대로 기술의 발전, 예를 들어 소프트쉘 크랩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양식 기술 같은 것들이 개발된다면 그것이 미래의 이 특별한 해산물의 가용성이나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런 전통적인 식문화 자체에는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아는 소프트쉘 크랩의 맛이나 즐기는 방식이 미래에는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와, 미래의 식탁 풍경까지 상상해보게 만드는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서 그 지속 가능성까지 고민하게 되네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특별한 해안가 맛의 세계를 탐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또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즐거운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